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4살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또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개인적인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뜻밖의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까지 저는 그 모든 감정을 뚜렷이 기억해요. 특히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28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제 전 남편, 그러니까 민수라고 부를게요. 민수는 첫눈에 반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고 다정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 후 30평이 조금 넘는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그 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신혼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 결혼 생활에 그림자를 들이운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와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어요. 그때는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더 일에 몰두했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말을 아꼈어요. 저는 그저 그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독였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점점 저를 멀리했고 그의 부모님은 저를 점점 더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뭐랄까 자식에게 헌신적인 분들이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생활에 깊이 관여하셨죠. 처음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밥은 잘 챙겨 먹어?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 좀 챙겨줘. 이런 말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그 관심은 비판으로 바뀌었어요. 왜 아직 애가 없어?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거 아니야? 민수가 힘들어 보여.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민수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엄마가 그러시는 건 너를 아껴서야라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저희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민수는 늦게 들어오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외로웠고 점점 더 이 결혼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퇴근 후 저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그냥 각자 살까? 그 말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 결혼이 더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이혼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30평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 꿈꿨던 미래, 그리고 안정적인 삶 전부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 온 첫날, 저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짐을 풀면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텅 빈 방에서 새로운 자유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민수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만의 삶을 찾아갈 거야.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죠.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저는 이혼 후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따뜻했고 매일 아침 일 시작 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커피 향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약국에 들렀고 별 생각 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집에 돌아와 테스트기를 꺼내 들고 욕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몇 분이 정말 영원 같았어요. 그리고 2줄.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죠. 민수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 관계가 끝나가던 때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였으니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수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민수는 전화를 받고 처음엔 놀란 목소리로 진짜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응, 테스트기 2줄 나왔어. 병원 가서 확인해 보려고.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민수라도 책임감을 느끼겠지 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민수와 병원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어쨌든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이해하려 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저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뭐랄까 날카롭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의사가 저를 부르며 초음파실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저는 민수에게 같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지연아, 잠깐만. 그리고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셨어요. 이거 정말 우리 민수 애 맞아?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니, 이혼하고 2달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돈 필요해? 그럼 이게 우리 손주란 걸 증명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돈, 증명?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저는 그냥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그럼 병원비는 네가 내라는 거지? 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정말이지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민수와 시부모님을 두고 혼자 초음파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 같은 게 깜빡이는 걸 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혼자였어요. 민수도 그의 부모님도 제 곁엔 아무도 없었죠. 초음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수와 시부모님은 이미 병원 로비에 없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건네줬고 저는 그걸 받아들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료비는 3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 돈을 내고 병원 문을 나섰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흥분해서 그래. 근데 진짜 내 애 맞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라고 생각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뭘 바라고 이러겠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수는 절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병원 앞 벤치에서 한낮의 햇빛 아래서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 앉았어요. 병원에서 만난 낯선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죠. 그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혼자라는 게 무섭지. 근데 그 아이는 네가 지켜줄 거야. 너만 믿으면 돼. 그 말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낯선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아주머니의 말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줬어요. 병원 앞 벤치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민수나 그의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이 아이는 제 전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병원 예약, 산모교실, 육아 준비할 일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이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에게는 그 후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몇 번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대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어요. 놀랍게도 민수의 부모님은 그 후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정말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을 끄는 걸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작은 생명뿐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새로운 삶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제 상황을 알고 나서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같은 팀의 수진 언니는 자기가 쓰던 유모차와 아기 옷을 가져다 주며 지연아,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줬어요. 그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 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걸 느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그때마다 아이가 발로 툭툭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죠. 지금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곧 있으면 제 딸, 그러니까 제가 지은 이름으로는 하윤이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원룸에 살고 있지만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텅 빈 곳이 아니에요. 하윤이의 작은 옷들, 장난감,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만든 모빌이 방을 채우고 있죠. 가끔은 이혼했던 순간 병원에서 혼자 울었던 그날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결국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대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요. 직장 동료들, 이웃 아주머니, 그리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는 부모님까지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이가 제 곁에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저처럼 혼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혹은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도 더 힘을 내서 하윤이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